과학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아이작 뉴턴. 그는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인물로 우리의 기억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뉴턴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학적 발견을 넘어 인류 지식의 경계를 확장시킨 역사적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과학의 본질과 인간 지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1642년 12월 25일, 영국 링컨셔주의 작은 마을 울스소프에서 아이작 뉴턴은 세상에 그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이작이 태어났을 때 그의 가정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아이작 뉴턴이라는 이름을 가진 농부는 아이작이 태어나기 몇 달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어린 아이작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성장 과정에서 여러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작의 어머니, 한나 아이스코프 뉴턴은 아이작이 3살이 되던 해에 다시 결혼했습니다. 새로운 결혼 생활을 위해 어머니는 뉴턴을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의 변화는 어린 뉴턴에게 큰 정서적 충격을 주었으며 독립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뉴턴의 어린 시절은 고립과 외로움, 그리고 무한한 호기심이 교차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자연과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키워나갔고, 이는 후에 그의 과학적 탐구로 이어졌습니다. 이 초기 경험들은 뉴턴이 나중에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견을 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태어난 날과 가정 환경은 그가 과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여정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의 어머니가 재혼한 후 그는 울스소프에 남아 외할머니 마거릿 에이스코프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 단계는 뉴턴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그의 성격과 학문적 방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면서 뉴턴은 물리적 및 정서적 독립성을 발달시켰고 자신만의 생각과 호기심을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자연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키웠으며 이는 나중에 그가 과학적 탐구에 몰두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외할머니의 보살핌 아래에서 보낸 시간은 뉴턴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험하고 미래의 과학자로서 필요한 독창성과 사고의 독립성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그랜담의 학교에서 교육받은 시기는 단순한 학문적 성장을 넘어서 그의 창의적인 발명과 실험적 탐구가 시작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뉴턴은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데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는 여러 창의적인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하나의 유명한 예로 뉴턴은 자신만의 햇빛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벽에 작은 구멍을 뚫어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바닥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방식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위치에 따라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발명은 뉴턴이 광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창의적인 작업으로는 물레방아를 들 수 있습니다. 뉴턴은 집 근처의 작은 개울을 이용해 소형 물레방아를 만들었고, 이 물레방아는 물의 흐름을 이용해 작동되었으며, 뉴턴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계적 원리와 자연의 힘에 대해 깊이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 중에 뉴턴은 또한 다양한 기계장치와 모형을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는 종종 친구들을 위해 작은 기계 장난감을 만들어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뉴턴이 기계공학과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이러한 경험들은 뉴턴이 자신의 호기심을 자유롭게 탐구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에 얻은 지식과 경험은 나중에 뉴턴이 자연철학의 여러 법칙을 발견하고 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명적인 업적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랜담의 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뉴턴이 과학적 탐구의 길을 걷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의 그랜담 학교 시절은 그의 성격 형성과 학문적 경로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여러 도전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건은 뉴턴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뉴턴은 학교에서 한 학생에 의해 심각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뉴턴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당시 뉴턴은 학업 성적이나 학교 생활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자신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후 뉴턴은 학업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고,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을 학업 성적에서 추월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뉴턴이 자신의 내면적 힘을 발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동기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그의 학창 시절은 학문적 탐구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다양한 실험과 발명에 몰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은 이 시기에 햇빛 시계를 만들고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독특한 방법을 개발하는 등 여러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뉴턴에게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 과학적 발견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랜담의 학교 시절은 뉴턴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미래의 위대한 과학자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1661년 아이작 뉴턴은 캠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하며 자신의 학문적 여정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시기는 뉴턴이 지적 호기심을 넓히고 과학적 탐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기였습니다. 뉴턴의 캠브리지 입학은 단순한 학문적 전환점을 넘어 그의 인생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그는 대학에서의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곧 자신만의 학습 방식을 개발하며 이전에는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학문적 아이디어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캠브리지에서 뉴턴은 처음으로 유클리드의 기하학과 데카르트의 방법론과 같은 수학의 근본적인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수학적 원리를 빠르게 습득하며 당시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던 학문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욕구를 보였습니다. 뉴턴의 학습 방식은 교과서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실험하고 관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종종 교실 밖으로 나가 자연현상을 관찰하며 이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실제 세계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물리학과 천문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는 나중에 그가 과학적 발견을 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뉴턴의 프리즘 실험은 그가 캠브리지 대학에 재학 중일 때 어느 여름날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학자들은 색깔이 물체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다른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프리즘에 비추어 빛이 분해되어 다양한 색상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더욱이 뉴턴은 두 번째 프리즘을 사용하여 이 색상 스펙트럼을 다시 하나의 빛으로 합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뉴턴은 색깔이 빛 자체에 내재된 속성이며 다양한 색깔의 빛이 합쳐져 흰색 빛을 만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뉴턴의 이러한 발견은 과학적 커뮤니티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1672년에 자신의 광학에 관한 연구 결과를 왕립학회에 제출했으며 이로 인해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과의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뉴턴의 이론에 반대했지만 뉴턴은 추가 실험과 논리적인 논증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방어했습니다. 뉴턴의 광학 연구는 단순히 색깔의 본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광학기기의 설계와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연구는 빛과 색깔에 대한 현대적 이해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광학 분야에서 지속적인 탐구의 길을 열었습니다. 뉴턴의 프리즘 실험은 과학적 방법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찰과 실험을 통한 체계적인 탐구가 어떻게 지식의 진보를 이끌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의 광학 연구는 빛의 본성에 대한 그의 혁신적인 발견에 이어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반사망원경의 발명입니다. 이 발명은 광학 분야뿐만 아니라 천문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당시 망원경은 주로 렌즈를 사용한 굴절 망원경이었으나 이러한 망원경은 색수차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색수차는 서로 다른 색깔의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 다르게 굴절되어 관측 대상 주변에 색깔이 번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뉴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굴절 대신 반사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망원경을 구상했습니다. 뉴턴은 자신의 이론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하지만 효율적인 반사 망원경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구부린 금속 거울을 사용하여 빛을 반사시켜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이 반사 망원경은 빛이 렌즈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색수차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뉴턴의 이 발명은 그 당시 천문학자들이 직면했던 큰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별과 행성을 보다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1671년, 뉴턴은 자신이 발명한 반사 망원경을 왕립학회에 선보였습니다. 이 망원경은 그 당시에 이루어진 어떤 망원경보다도 훨씬 작고 효율적이었으며 그의 발명은 곧바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왕립학회의 회원들은 뉴턴의 망원경을 통해 별을 관찰하고 그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뉴턴의 반사 망원경은 이후 망원경의 설계와 제작 방식에 혁신을 가져왔으며 현대 천문학 연구의 필수 도구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의 반사 망원경 발명은 당시 과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 발명을 통해 광학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이는 후대의 과학자들과 천문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뉴턴의 이 발명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그의 창의력과 탐구 정신이 어떻게 인류의 지식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뛰어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의 역학의 법칙 정립은 과학사에 있어 획기적인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그가 운동의 세 법칙을 정립함으로써 고전역학의 기초를 마련한 것은 당시의 과학적 사고와 연구 방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뉴턴의 첫 번째 법칙, 관성의 법칙은 그가 평소 관찰한 자연현상에서 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은 굴러가는 공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성질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그는 모든 물체가 외부 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이론화했습니다. 이 발견은 당시의 과학자들 사이에서 큰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며 뉴턴의 연구실과 그가 자주 거닐던 캠브리지 대학의 정원은 이 이론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뉴턴의 두 번째 법칙, 가속도의 법칙은 그의 실험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뉴턴은 다양한 무게의 물체를 이용하여 경사면을 따라 굴리는 실험을 통해 물체의 가속도가 가해진 힘에 비례하고 그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실험은 종종 그의 연구실에서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야외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뉴턴은 정밀한 측정 장비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실험을 통해 뉴턴은 운동의 정량적인 법칙을 처음으로 도출해냈습니다. 세 번째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뉴턴의 천체 관측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들과 행성들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받으며 움직인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통해 뉴턴은 모든 작용에는 그와 동등한 반작용이 있다는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정식화했습니다. 이 법칙의 발견은 뉴턴이 자주 사용했던 자신만의 반사 망원경을 통한 관측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천체의 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혁명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세 법칙은 뉴턴의 광범위한 실험과 천체 관측, 그리고 그의 비범한 수학적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법칙들은 뉴턴이 자연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후대 과학자들이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턴의 이론은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연구의 길을 열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의 업적은 과학적 사고와 연구 방법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발견은 과학적 탐구와 깊은 성찰의 결실이었습니다. 전설적인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한 후 뉴턴은 지상의 물체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걸쳐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의 여정은 뉴턴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보낸 시간 동안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받아들여진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 이론과 갈릴레오의 관성의 원리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뉴턴은 이러한 기존 이론들이 우주의 복잡한 움직임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느꼈고 이에 대한 자신만의 설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뉴턴은 관측과 수학적 계산을 결합하여 모든 물체는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으로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뉴턴은 이 법칙을 사용하여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원형 궤도가 아닌 타원 궤도를 따라 회전한다는 케플러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뉴턴은 다양한 실험과 관찰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달이 지구 주위를 회전하는 방식을 관찰하며 지구와 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달의 궤도 운동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뉴턴은 펜듈럼 실험을 통해 중력이 지구상의 모든 지점에서 일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그의 저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원작 이름은 필로소피에 내추러리스 프린시피아 매스메티카, 줄여서 프린키피아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이 책은 과학혁명의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집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지구와 우주에 작용하는 물리적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천문학, 물리학,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법칙은 뉴턴이 우리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으며 후대의 과학자들이 우주를 탐구하는 데 있어 견고한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뉴턴은 또한 캠브리지에서의 학습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고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학문적 권위에 도전하는 동시에 수학과 과학을 융합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무한소 계산법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으며 이는 나중에 미적분학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한소는 무한히 작은 양을 의미하는 수학적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주로 미적분학에서 차분 디퍼런스와 미분 디퍼렌셜 계산에 사용되며 변수의 무한히 작은 변화를 다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함수의 변화율이나 기울기를 구할 때 무한히 작은 변화량을 고려하여 미분을 계산합니다. 현대 수학에서는 무한소를 엄밀하게 다루기 위해 극한, 리미트, 위 개념을 사용합니다. 극한을 통해 변수의 변화량이 0에 근접할 때 함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미적분학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됩니다. 아이작 뉴턴의 미적분학에 대한 기여는 그의 과학적 업적 중 가장 혁신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뉴턴은 독일의 수학자 고트프리트 비렐름 라이프니츠와는 독립적으로 미적분학의 기초를 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물리학과 수학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뉴턴이 미적분학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깊은 자연 철학적 탐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주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정밀한 수학적 도구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뉴턴의 미적분학 연구는 그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보낸 시간 동안, 특히 1665년 대학이 흑사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을 때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뉴턴은 고향으로 돌아가 광범위한 연구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뉴턴의 미적분학 연구의 핵심은 무한소 계산법에 있었습니다. 그는 변화하는 양을 측정하기 위해 무한히 작은 단위를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뉴턴은 순간적인 속도와 면적 계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뉴턴의 미적분학은 특히 행성의 운동과 같은 천문학적 문제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는 행성이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움직이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미적분학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뉴턴의 미적분학 개발은 당시의 과학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의 방법론은 후대에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뉴턴과 라이프니츠 간의 우선권 논쟁은 미적분학의 역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뉴턴은 자신의 연구를 플럭션즈, 즉 유동량이라고 불렀고, 라이프니츠는 독립적으로 개발한 자신의 방법을 칼큘러스, 우리말로 계산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뉴턴의 미적분학에 대한 기여는 수학과 과학의 발전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로 남아있으며 그의 접근 방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대 물리학과 공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의 미적분학 연구는 단지 수학적 개념을 넘어서 물리학과 다양한 수학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그의 무한소 계산법은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뉴턴은 무한소 계산법을 개발하면서 물리학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이 새로운 수학적 도구를 이용해 행성의 운동, 물체의 낙하 속도, 그리고 광선의 굴절과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뉴턴의 시대에는 물리학과 천문학 분야에서 정확한 계산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뉴턴이 개발한 무한소 계산법은 이러한 계산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 결과 과학자들은 우주의 법칙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턴 자신도 이 방법을 사용하여 특히 프린키피아에서 태양계 내 행성들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뉴턴의 무한소 계산법은 또한 공학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새로운 수학적 방법론을 통해 공학자들은 다리와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계산하고 새로운 기계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한소 계산법의 도입은 수학과 과학의 발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었으며, 뉴턴의 기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의 방법론은 후대의 수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계산 기법, 물리학 이론, 그리고 공학 설계에 있어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뉴턴의 무한소 계산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수학적 도구로 남아있으며, 현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1669년, 아이작 뉴턴은 캠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루카스 수학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임명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그 이유는 뉴턴이 그 시점까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학문적 업적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천재성과 수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이미 캠브리지 대학 내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이는 그가 이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게 된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루카스 수학 교수직은 당시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직 중 하나였으며, 이 자리를 통해 뉴턴은 자신의 연구에 더욱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특히 광학, 역학, 수학 분야에서 근본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뉴턴의 강의는 그의 실험적 접근 방식과 철학적 깊이를 반영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루카스 수학 교수로서 뉴턴은 과학적 방법론과 수학적 원리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큰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험을 통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는 당시의 교육 방식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뉴턴은 강의실 밖에서도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갔으며, 이 기간 동안 그의 많은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뉴턴의 이 학문적 여정은 캠브리지 대학 내외에서 그의 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교수직 수행은 단순히 학문적 지식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후대의 과학자들에게 연구와 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뉴턴이 루카스 수학 교수로서 보낸 시간은 그가 과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의 캠브리지 대학에서의 학문적 경력은 그가 루카스 수학 교수로 임명된 것을 넘어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 과학자로서의 명성을 더욱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교수직 임명 이후 뉴턴은 학문적 업적을 쌓아가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뉴턴은 강의실에서 수학과 자연 철학의 기본 원리를 가르치는 동시에 물리학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연구와 교육 방식은 이론적인 탐구뿐만 아니라 실험적 접근을 강조했으며, 이는 당시의 과학교육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뉴턴은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중 하나인 프린키피아를 작성하는 동안 교수직을 수행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포함하여 우주의 자연 법칙을 수학적 원리로 정리했으며, 이는 과학혁명의 중요한 텍스트로 평가받습니다. 프린키피아 위 출판은 뉴턴이 교수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현대 과학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뉴턴의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활동은 또한 학생들과 동료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과학 커뮤니티 내에서 그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연구 프로젝트를 지도하고 학문적 토론에 참여하며 과학적 발견과 이론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뉴턴은 프린키피아의 작성을 위해 수년간 광범위한 실험, 관찰, 그리고 수학적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자신의 방에서 단순한 도구를 사용한 실험에서부터 천문학자들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당시에도 큰 주목을 받았지만 모든 학자들이 그의 이론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뉴턴의 이론은 교회의 교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과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의 이론이 정확함이 입증되면서 프린키피아는 과학적 사고와 우주에 대한 이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프린키피아의 출판은 뉴턴이 과학혁명의 주역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책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과학자들에게 연구와 탐구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프린키피아는 오늘날에도 과학적 사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독서로 여겨지며 뉴턴의 유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696년 아이작 뉴턴은 영국 조폐국의 감독관으로 임명되어 화폐개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시기 영국은 화폐 의조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뉴턴의 임명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의 배경과 업적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그의 전문 지식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뉴턴은 이 새로운 도전을 수용했고 그의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화폐개혁에 착수했습니다. 뉴턴은 감독관으로서 화폐 의조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화폐의 제조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감독하여 화폐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뉴턴은 금속의 순도 검사와 화폐의 정밀한 측정 방법을 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그의 화학에 대한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뉴턴은 화폐 의조범을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런던 전역의 음반과 화폐 거래소를 직접 방문하여 의조 화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뉴턴은 의조범들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데 개인적으로 참여했으며 여러 차례의 의조범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증언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국 수많은 의조범들이 적발되고 처벌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뉴턴의 이러한 활동은 당시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그의 명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조폐국 감독관으로서의 그의 역할은 단순히 화폐 개혁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뉴턴은 화폐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화와 개혁을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국 경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의 과학자로서의 엄격한 기준과 방법론은 경제 분야에서도 예외적인 결과를 낳았고 영국 화폐 개혁에 있어 뉴턴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고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703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아이작 뉴턴은 왕립학회의 회장으로서 활동하며 과학 연구와 학문적 교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시기는 뉴턴이 과학계의 중심 인물로서 그리고 과학 연구의 방향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뉴턴의 왕립학회 회장 임기 동안에는 여러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졌고 그는 이러한 발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왕립학회는 국제적인 과학 커뮤니티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강화했으며 과학적 지식의 교류와 확산을 촉진했습니다. 뉴턴은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과학적 발견을 사회에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뉴턴의 이러한 노력은 과학 연구에 대한 공공의 지지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뉴턴의 회장 임기 동안 왕립학회는 정기적인 학술지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학술지는 당시의 최신 과학 연구 결과를 담고 있었으며 과학자들 사이의 지식 공유를 촉진했습니다. 뉴턴 자신도 이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기고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최신 연구 결과를 동료 과학자들과 공유했습니다. 뉴턴의 왕립학회 회장으로서의 활동은 그의 과학자로서의 명성뿐만 아니라 과학적 사고와 탐구의 가치를 촉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왕립학회는 과학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으며
과학과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뉴턴의 이러한 기여는 그가 사망한 후에도 왕립학회와 과학 커뮤니티에 오래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턴은 연금술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그의 실험에서 수은과 같은 독성 물질을 자주 다루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로 인해 그가 수은 중독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그의 생애 후반기에 일부 이상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그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어려움은 때때로 지인들과의 갈등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뉴턴의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 중 하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계기로 알려진 사과나무 이야기입니다. 비록 후대에 다소 과장되어 전해진 면이 있지만, 이 이야기는 뉴턴이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이작 뉴턴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그가 나이가 들면서 겪었던 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727년 3월 31일, 뉴턴은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뉴턴은 생전에 소화기 계통의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뉴턴이 수은 중독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화학 실험에 몰두하면서 수은과 같은 유해한 화학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뉴턴의 시신을 조사한 결과 그의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은 농도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그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이작 뉴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 기록되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과 성격은 그의 과학적 업적만큼이나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뉴턴은 평생 독신으로 지냈으며, 그의 삶은 과학적 연구와 학문에 전념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결혼하지 않은 삶과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그가 깊은 사색과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뉴턴의 사후 유산은 그의 과학적, 수학적, 철학적 업적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과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그의 이론과 발견은 현대 과학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뉴턴의 업적은 여러 분야에 걸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가 남긴 지식과 통찰은 시간을 초월하여 인류의 지식 탐구에 끊임없는 영감을 제공합니다. 그의 사망은 과학 커뮤니티와 인류에게 큰 손실이었지만, 그의 유산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된 그의 무덤을 넘어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면제 비용은 여러분의 구독입니다. 여러분의 수면제 디어게인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